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외곽경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외곽경비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경계구역과 관련돼서 또 경계구역을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같이 살펴볼 이 경계구역, 우리가 앞서서 각종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경비 조사를 할 때 건물의 이 외벽, 또는 외벽 말고 이 옆건물하고의 사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 외에 뭐 옥상이라든가 이렇게 경계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이 민간조사, 이 경비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에 이어서 이 경계구역으로 들어왔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옥상이 없는 건물이나 아니면은 외곽지역 주차장 또는 뭐 물품을 실는 공간, 이런 것들도 직접 건물 내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모두 다 경비의 대상 구역으로 삼는다라는 가정하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경계구역의 이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 바로 바로 주차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활동을 하는 이 범죄 대상이라든가 이동수단, 이런 것들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차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과 관련돼서 차량이 이동하는, 당연히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 내부 경비의 입장에서도 보겠지만,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교외 지역에 있는 대형 아울렛이라든가 마트 이런 데는요, 그렇죠, 외곽에 설치가 되어 있거나 따로 주차 동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에 대한 조명, 또 주차장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이런 것들도 바로 경계구역의 경비에 같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 경계구역의 고용인, 즉 여기에 소속돼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과 방문객,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뭐 혼잡하게 섞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주변에 분리할 수 있는 지역을 따로 파킹락을 준다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도심 지역에서는 이 주차장 내에서도 층을 서로 달리하게 해서 이 내부인들 또 내지는 고용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층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 아무래도 방문객은 편의상으로 지상과 가까운 층에다가 이렇게 배정하는 데, 이렇게 서로 분리를 하는 정책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물건을 실어야 될 하적장이라든가 이런 뭐 회사 차량이 들고 나가는 이러한 뭐 화물 출입이 필요한 창고, 공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경계구역 내에 주차를 하고 여기에 안전장치라든가 또 혹시 야간에 혹시 채워둘 경우에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주의해서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들 경계구역을 잘 살피기 위해서는요, 바로 경비 조명도 필요한데, 경비 조명은 기본적으로 주간보다는 당연히 야간에 사용하지만 주간에도 경비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이 지상에 있는 이렇게 타평 주차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CCTV라든가 이런 데에 사각지대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간에도 경비 조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경비 조명을 통해서 일단 야간에는 경비 구역과 외부로부터의 접근 침입, 이런 것들을 아주 경비 조명을 통해서 감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각종 경계구역이 있을 경우에 이 경계구역 내에 있는 지역과 또 건물, 이런 것들에 아무래도 조명이 씌워져 있으면 여기에 그렇죠, 주변에 순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경비 타워에서 보는 사람들, CCTV로 감시하는 중앙통제센터에서 자연스럽게 경비 조명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당연히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관심을 더 잘 지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비 조명이 함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하는 강한 조명이나 상대방에서 직접 쏘게 되는 이러한 이 경비 조명들은 아무래도 이 각을 서로 달리한다라든가 아니면 너무 밝음으로 해가지고 눈부심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도 룩스를 조정을 해가지고 너무 강한 조명을 피하고, 그 외에 혹시 이 경비 조명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을 너무 밝게 하거나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기타 너무 위험스럽게 보이는 이러한 조명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경비 조명을 설치를 할 때에는 당연히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이 경계구역 내에 같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전선 관리라든가 전원 스위치 관리라든가 혹시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거나 정전이 됐었을 때 어떻게 경비 조명을 유지할지에 대한 이러한 시설들도 함께 같이 보호가 되어야 될 겁니다.
보통 이 경비등, 이 조명등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뭐 백열등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백열등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대신에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굉장히 짧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명, 즉 예를 들어서 뭐 상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쇼핑몰 내에서도 일반 복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백열등을 포함한 일반 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하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가스등 같은 경우에는, 가스 간접등 같은 경우에는 수은등이나 나트륨 등이 대표적인데요. 수은등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각종 LED 조명으로 바꾸는데, 이 바꾸기 이전에는 주로 수은등을 통해서 푸른색 빛으로 아주 강하게 빛을 방출하는 수명이 긴 조명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활용도 낮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대신에 나트륨 등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나트륨 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주로 외곽, 항만, 또 기타 뭐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아주 노란색 불빛이 나오는 이러한 조명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안개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나트륨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일반 등 같은 경우에는 안개등 내에서 직사광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개등 내에서는, 그러니까 안개가 있는 가운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명의 효과를 거의 볼 수가 없지만, 이 직사선이 많이 들어있는 이 나트륨 등, 노란색으로 아주 광렬히 이 광선이 아주 강한 이 나트륨 등 같은 경우에는 안개가 낀 지역이라든가 또 야간에 아직 굉장히 조명이 어두운데 아주 밝은 빛을 위로를 할 때 이 노란색 나트륨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이라든가 항만처럼 안개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 또 그 외에 이 고속도로 상에서도 이 톨게이트 주변에 아주 강한 이 나트륨 등을 사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사용자들의 안전과 이 경비를 강화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외에 기본적으로 노란빛이 아무래도 먼지 등이 잘 투과되는 일반 가스등도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석영등 같은 경우에는 백열등과 같이 흰색이지만 굉장히 빨리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밝은 빛을 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활용할 수만 있으면 석영등을 사용하면 좋지만, 석영등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은등처럼 가격이 아무래도 고가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최근에 이 석영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했었던 데가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아주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부대, 이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석영등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비 조명의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보통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가로등 조명이 대표적일 겁니다. 가로등은 보통 일반 건물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반 회사 건물이나 공장 건물을 생각하지 말고요, 아파트 단지로 생각해 봤었을 때, 그렇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즉 세프티드, CPTD 하에서는 가로등도 바로 경비 조명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이 가로등을 켜놓음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혹시 만약에 잠재적 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한테 범죄를 하려는 의도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또 이 가로등 내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거나 CCTV를 통해 가지고서는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등, 이 가로등이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설계를 하는데 많이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가로등은요, 일반적으로 빛이 고르게 분산되고 고르게 발산될 수 있도록 넓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넓은 지역을 비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중앙 지점에 이 가로등 조명을 설치를 합니다. 한편 이 외에도 이 직접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상에 필요한 이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구상 주변에 필요한 가로등, 이거 외에도 아주 밝은 조명이 필요하진 않지만 경계구역을 확장시키는 멀리 있는 데도 가로등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지역이 넓은 공장지대, 산업지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철조망 주변에도 밖에서도 멀리에서도 그 철조망에 누가 접근하는지, 아니면 혹시 누가 접근해서 경보음을 울렸을 경우에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들짐승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이 비대칭적인 이 가로등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 투광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밝은 빛을 만들어주면서 특정 지역을 집중시켜서 직접적으로 비추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 투광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정 지역에 집중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 광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한 전압과 전류를 사용하게 되고, 이게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혹시 긴급 사항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반드시 증거가 필요로 할 때, 이럴 때에는 이러한 조명등이 사용되어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투광 조명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프레이넬 등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폭의 빛을 나타내는 조명입니다. 즉 경계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길고 수평하게 빛을 널리까지 확장시키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평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뭐 180도 가까이에, 그리고 수직적으로 봤었을 때는 폭으로 봤었을 때 보통 한 10도에서 30도 사이에 아주 좁고 가느다란 투사광선을 통해서 비교적 어두운 시설에 침입하는 경우에 직접 비추기 위해서 이 프레이넬 등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심 지역보다는요, 그렇죠, 외딴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섬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 항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주로 경계 지역을 비추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편 탐조등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었을 경우에 여기를 직접 탐지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쏘는 조명이고, 거의 대부분 탐조등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향을 수동이든 자동이든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TV 이런 데서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갑자기 뭐 범인이 도망가면은 범인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탐조등을 비추는 이러한 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외딴 산간 지역이나 아니면은 작은 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항만 지역 이런 같은 경우에도 비춰주기 위해서 이러한 탐조등을 설치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국가 중요시설에서 긴급사항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탐조등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서는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한편 이러한 각종 이 경비 조명을 설치를 하는 것은 크게 설치 용도와 목적과 사용에 따라서 이 경비 조명을 크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조명이라고 하면은요, 일정 지역에 계속해서 이 여러 개의 광원을 켜놓고서는 고정시킨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일반 가로등이라든가 일반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장벽을 직접 비추거나 벽 외부를 비추는데 직접 사용을 하거나, 또 뭐 교정기관이나 감옥 같은 데에서 주변 외곽 경비를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벽, 외벽 이런 데에 접근을 살피는데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되, 이때 항상 주의해야지 되는 것, 그렇죠, 바로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이웃이나 인접해 있는 재산에 접근하는 것,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은 아무래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비 조명이라고 하면은요, 이러한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등 내지는 가로등, 뭐 이러한 각종 등을 이 보충적 또 예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조명 같은 경우에는요, 평상시에는 그렇죠, 상시 조명만 사용을 하고 있다가 수동이나 자동으로 이 상시 조명 시스템을 부가적으로 필요로 할 때, 뭐 예를 들어 상시 조명이 갑자기 꺼졌거나 이랬을 경우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예비 조명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무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순찰할 때 취약 지역, 또는 가끔 사고가 나는 지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비 조명을 설치해 놓는 건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각종 이 대중매체에서 영화 같은 데서 봤었던 것처럼 일반 상시 조명을 켜놓고 있다가 갑자기 뭐 침입이 누가 했다라든가 누군가 탈출을 하려고 그럴 때 예비 조명까지 켜면은, 그렇죠, 그 주변이 전체가 다 밝아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상시 조명보다 보조적으로 더 많은 조명들이 한꺼번에 켜지면서 바로 사람을 탐지할 수 있는 이러한 조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비상조명 같은 경우에는요, 즉 휴대를 할 수 있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이동 조명은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선택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지역만을 비추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렇죠, 탐조등이 가장 대표적인 거였죠. 그래서 상시 조명이 있고 예비 조명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동 조명은 직접 들고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설치된 지역에서 바로 이동시켜 가지고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조명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비상 조명은 다른 조명이 작동하지 않거나 갑자기 전력이 중단됐었을 경우에 뭐 비상구를 포함을 해서 긴급 사태 때 필요한, 그래서 이 조명들은요, 독립적인 기본적인 이 전원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경비 조명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한다 내지는 설계를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비 조명은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가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 또 경비 조명을 설치를 할 때에는 경계구역이 있으면 경계구역의 내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외부 지역까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조명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동 조명을 통해서든 간에 적절하게 비춰줘야 된다는 거 모두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명 시설을 설치를 할 때에도 경비원들이 아무래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렇죠, 시야에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그림자도 생기지 않는 이러한 조명으로 사용을 해야지 되고, 특히 건물의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명에 의해서 이 그림자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주변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는 출입구 바로 그 출입구 바로 밑 아니면은 직접 이 키 패턴을 누르는 이 자물쇠나 아니면은 이 패드락에 있는 그 지역만 따로 비추고 있는 조명을 개별 조명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출구라든가 통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설물 경비를 위해서 충분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기본적으로 이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 또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보행자와 차량의 출입구를 각각 구분을 해가지고 이 내부 물품이라든가 각종 물건들이 뭐 밀수되거나 뭐 작물로 사용되거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할 수 있는 데에 경비 조명을 설치를 하는 게, 즉 신분을 확인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고요. 또한 보행자들, 즉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통로 같은 경우에는 문의 양쪽으로부터 일정 거리까지 보통 앞뒤로 봤을 때 한 7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함으로 해서 멀리에서도 오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떠한 물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지는 이 사람의 보통 신분이 어떤 건지를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한 상태에서 이 검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긴, 그래서 한 14m 정도의 거리 앞에서까지 비추면서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의해서 외곽 조명의 외곽의 경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경계구역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뭐 정원이라든가 주차장 또 물품을 적재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이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외곽 경비 대상에 들어온다는 점.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의 편의에 의해서 또 내부자의 편의에 의해 가지고서 서로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적재 물품이 있었을 경우에는 적재 물품을 하는 곳까지 모두 다 이 경비 구역에 함께 들어가고, 특히 여기에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경비 조명과 관련해서는요, 크게 뭐 백열등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스등, 수은등, 나트륨 등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석영등 같은 게 각각의 용도와 목적에 맞춰서 사용한다는 점 함께 보셨고요. 이러한 경비 조명의 형태가 실제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각각의 목적에 맞게 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그렇죠, 비용까지 고려를 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한편 경비 조명들은요, 항상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상시 조명이나 보조적인 예비 조명이 있는 반면에 움직일 수 있는, 포터블 할 수 있는 이동 조명이나 비상 전력을 갖추고 있는 비상 조명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구역의 경비 조명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구역을 기본적으로 비추면서도 경계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 외부를 충분히 비출 수 있어야 되고, 특히 경비원이 바라봤었을 때 시야가 가리지 않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지 될 겁니다. 가장 이 외곽 경비에서 경비 조명을 많이 설치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설치해야 될 게 바로 사람, 보행자가 출입하는 출입구와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물건이라든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확실하게 조명을 설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문의 양쪽으로부터 거리가 한 7m 정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14m 정도에서부터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 여러분들 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경비 계획을 세우는, 그리고 경비 계획에 맞춰 가지고서는 직접 경비 시스템을 적용하는 이 경비 책임자 내지는 이 기획을 하는 기획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꼭 생각해 주시면서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러시아 지도부를 상대로 무장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고용해서 자체 무장을 한 이 그룹의 정체는 민간 군사기업 PMC인데요. 전투는 물론이고 급식, 수송 등 지원 서비스까지 한 큐에 해결해주는 민간 군사기업의 출현 배경과 현황. 딥한 백브리핑 딥백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간 군사기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용병이죠. 그리스 스키타이 기병, 크레타 군병 등 인류의 가장 오랜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용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래 회자되는 PMC, 즉 민간 군사기업의 역할은 단순히 용병의 전투 대행으로만 보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대신 전투를 치러주는 건 당연하고요. 정비, 보급, 수송, 급식과 같은 후방 지원을 하는 군사 지원에다가 전략을 짜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또 조직 운용을 조언도 해주는 군사 자문을 합니다. 그야말로 돈만 쥐어주면 군사작전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민간 군사기업들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냉전이 종식된 이후 영국은 전체 병력의 3분의 1가량이 감축됐고요. 이들을 포함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된 전 세계 군인들만 어림잡아 700만 명이 넘습니다. 덩달아 각종 무기도 헐값에 시장에 나왔죠. 얼핏 생각해보면 냉전이 종식됐으니까 평화가 찾아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냉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 곳곳에선 크고 작은 전쟁이 꽤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냉전 때에 비해서 5배나 더 많이 발생했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각국 정부들, 그리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군인들, 이들은 서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다가 경제 분야에서 시작된 아웃소싱, 즉 외주화가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민간 군사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시점을 전후해서 만들어진 원조격의 회사, 바로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입니다. 이 회사는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정권이 무너지면서 군을 떠났던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만든 곳인데요. 시에라리온 내전에서 반군을 전멸 직전까지 몰아붙여서 평화협정을 이끌어낸 그야말로 그 지역 정세를 바꿔버리는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광산 채굴권 등 이권을 끼고 용병 사업을 했다는 점에서 바그너 그룹의 모델로도 꼽히는 곳인데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국가의 명운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 특히 200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10년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에서도 또 아프간 전쟁에서도 미국 민간 군사기업의 참여가 정규군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많았습니다. 당시에 활발히 활동했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 에릭 프린스가 만든 블랙워터인데요. 이 기업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크게 활약했는데 2007년 바그다드에서 이라크의 어린이와 여성 등 민간인 17명을 살해하는 사건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이름을 지로 바꿨다가 2011년에 다시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약 170여 개 기업에서 30만 명이 일을 한다는 추정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 기업의 규모나 숫자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없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분석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 민간 군사기업 시장 규모 지난해 2,043억 달러, 우리 돈 265조 원이었는데 5년 뒤엔 3,162억 달러, 약 411조 원대가 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전이 진행 중인 시리아를 포함해서 리비아, 수단, 말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여러 국가들에서 러시아나 중국 쪽의 기업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게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도 물론 민간 군사기업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해역을 오가는 상선들의 안전한 항행을 돕는 기업도 있고요. 특정 고위 인사들의 경호를 맡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군 당국이 민간 군사기업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비나 보급과 같은 일부 분야만 민간에 개방하고 있는데요. 미래 인구 절벽 상황에서 우리 군의 부족한 행정, 지원 요소에서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 등 민감한 분야에 있어서는 윤리성, 그다음에 국가의 책임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활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방부 고위 인사도 전투 분야 말고 비전투 분야에 한해서 민간 외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고려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